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홍콩발 악재로 소폭 하락 출발했죠. 뿐만 아니라 중국의 PMI 지수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장중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확대되고 201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 들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202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은 소폭 하락 마감했고 유럽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월의 첫 거래일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증권업계에서는요, 이 10월의 예상 밴드를 9월보다 낮아진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현대증권에서 보는 10월 예상 밴드와 그렇게 보시는 이유까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9월 동안 봤던 그 지수 밴드는 대략 한 2,000선에서 2,150 정도로 봤는데요. 이미 9월 달에 지수가 한 2% 정도 하향하면서 대외 변수들을 좀 감안을 해서요. 10월 달에도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10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몰려 있고 특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좀 좋을 거란 예상이 있는데요. 최근 프리 어닝 시즌 동안에 좀 어닝들이 다시 다른 업종으로 좀 하향 조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외국인 기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수 밴드는 9월보다 조금 소폭 내려서 1970에서 2070 정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시장은 장중 2007포인트를 터치하면서 2000선 하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순매수 등 시장 분위기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수반되어야 할까요? 예, 코스피가 올해만 놓고 보면은 그 60일선을 좀 의미 있는 선으로 해서 그 상단과 하단에 간극이 있었는데요. 특히 60일선을 이탈하더라도 이탈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곧바로 조금 추세를 만들어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징적인 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빠르게 매수로 전환됐던 그 외국인 기한이 좀 빨랐던 점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한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이탈한 국면들이 좀 더 연장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10월 말에 있는 FOMC까지도 역시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잠재적으로는 달러 강세 압력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한 조건의 하나였던 달러 강세 압력의 둔화가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점.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 강세 압력이 둔화되면 외국인 기한은 좀 빨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역으로 보면 엔화가 110엔 이전에서 약세가 둔화되면 외국인 매수 기한이 있겠지만 110엔을 10월 중에 돌파하게 되면 외국인 기한은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ECB가 이제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상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만약에 내놓는다면은 외국인 기관이 될 겁니다. 유로 캐리 자금 유입에 따라서. 그러나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본격적인 통화정책 강화분을 좀 늦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 기한을 늦추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밖에 이제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이 늦어지거나 중국 모멘텀이 좀 답보 상태인 것도 외국인 기한을 늦추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약세장은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지만 3분기 실적 부진을 선반영했다는 시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을 해서 미리 가격 조정이 충분히 돼 있어서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미 실적 부진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수가 실적을 반영하더라도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성장을 많이 기대했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 업종이나 은행 업종, 철강 업종, 건설 업종 등이 이제 전년 대비 높은 이익 성장을 기대했었는데요. 현재 프리 어닝 시즌이 진행되면서 실적이 이들 업종으로도 조금 하향 조정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들에서 이제 본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런 그 높은 이익 성장을 기대했던 업종들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대응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대치는 충분히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확인 여부에 대한 부분도 이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재정 환율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번 10월 금통위에 대해서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더 우세한 편인데요. 혹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과연 주가의 득이냐 아니면 실이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정책 기조하고 최경환 부총리의 정부 입장 그리고 한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는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자산, 특히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산 시장에 대한 붐을 좀 만들려는 그 시도에서는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가 약세인데요. 이런 원화가 약세인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수출 경쟁력과 수출 그 업종들의 이익을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사실 최경환 부총리가 추구하는 건 내수 활성화와 내수업의 강화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수 업종과 내수 활성화는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충돌 관계를 감안해 본다면 원화가 스스로 약세인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다소 좀 늦춰서 원화 강세 압력을 방지할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월에 반반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원화가 약세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어서 증시에 반드시 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0월에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월을 맞은 투자 전략과 주목해야 할 업종 및 종목군들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월의 변수도 또 다시 많아졌고요. 다시 좀 피곤한 10월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가졌던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그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지나치게 역으로 역발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시장이 갖고 있는 컨센서스가 다소 낮아졌다는 정도에서 조금 시장을 봤으면 하고 있고요. 일정 정도의 조정이 수반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의 패턴상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지금까지 벌어졌던 간극 자체는 조금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오히려 일정 정도 조정,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1970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는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오히려 재별 종목이 대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역발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시점으로는 아마 저희들은 10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일어난다면은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에 대한 그 상대 가치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10월 중반부터는 통상적으로 기관들이 배당주를 매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배당 관련주에 대한 주목을 할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10월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실적을 3분기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적 호전되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던 SBS 컨텐츠 허브를 어제 AS를 해주셨죠. 고가 기준 6.6%로 이미 승률은 승을 달성하셨는데요. 하지만 매도 시점을 놓치고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다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SBS 컨텐츠 허브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AS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할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뭐 매수가에 다시 왔다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사실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죠. 거래량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적어졌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차트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심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미디어법이 꾸준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후자 바로 관심이 뒤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자, 지상파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방송처럼 중간중간에 광고를 편성한다는 법안 자체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심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본다면 매집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없구나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단파동을 어느 정도 먹으면서 6%대 수익률을 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현재는 다시 한번 또 거래 조건 자체가 15,650원까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죠. 그래서 저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세요. 항상 크게 보시고 난 다음에 자,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자, 요 포인트 보이시죠? 15,600원, 15,500원 요 자리인데 현재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홀딩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뺄 수 있다면 요 자리까지 뺄 수 있겠죠. 15,000원대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늘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을 좀 더 길게 들고 가세요. 그래서 법안 자체가 발효될 때까지, 그래서 연말까지 들고 가시면 분명히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SBS 컨텐츠 허브 AS 해드렸고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한섬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한섬, 그리고 LF, 휴비스, 이런 종목들 공통점이 뭡니까? 예. 바로 섬유업종이라는 거예요. 섬유업종이라는 건데, 거기에 앞서서도 섬유업종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LF 그 종목은 어제 6% 크게 올랐죠.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에도 어제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강세를 보였는데 밀렸죠. 결국에는 자, 어제 분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어때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상승을 했는데 어제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던 종목군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거기 상승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손바뀜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관인 물량이 빠져나가고 다시 외국인 물량이 들어오면서 손바뀜도 이루어진 종목군. 자, 이렇게 꾸준한 손바뀜이 고가권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물량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백화점 의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습니다. 뭐 여성 정장, 여성 캐주얼, 남성 의류, 그리고 아동 스포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글씨가 해외 브랜드. 자, 한번 의류 업종을 보시면 우리 소비 실차 지수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 2011년도, 2010년도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관점에서는 2012년, 13년 자, 저점을 찍고 다시 2014년까지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률 자체는 영선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화점 의류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종목군들이 지금 빠집니까? 안 빠지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경기가 불황이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해외로 여행 가는
거기 출입국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최근 들어 더욱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격차일 뿐이지 여기에 우리가 경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죽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의 그런 소비 섹터가 보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섬 브랜드에 대한 매출 비중입니다. 자, 시스템도 있고 SJ, 타임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백화점 가서 고가 정장을 뜻하는 거죠. 타임 있고 메이커 많습니다. 자, 메이커들을 한번 보시면요. 고가 권역에 있는 메이커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기에 대한 불황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행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하반기에 김포점 그리고 현대백화점 아울렛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자, 3분기에 대한 기저효과 기대감은 여전하고, 거기에 2분기에 해외 브랜드 투자 유치 비용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이 다시 한번 더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2011년부터 이어져온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자, 고점 자체를 돌파를 하고, 자, 여기에 매집이 꾸준히 들어갔다는 거죠. 자, 지금 몇 년 동안 매집이 들어갔습니까?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4년까지 매집이 들어간 차트입니다. 이 동안 우리가 물량 자체를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매집을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진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2012년에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2012년에 들어간 개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31,000원에 샀어요. 몇 년을 기다려야지 팔 수 있습니까? 자, 3년을 기다려야지만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다? 그럼 뭔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섬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1,500원, 31,5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장 시초가 5% 공략주는 한섬을 소개해 주셨고요. 또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강연회도 하죠. 강연회 합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강남 쪽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주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오후 2시 자, 서울 동부금융센터입니다. 그 자리가 한 300석 정도가 돼요. 그래서 부담없이 오시면 됩니다. 부담없이 오시고 삼성역 주변이니까요. 지하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참가비는 무료고요. 대신 신청 자체는 현장 접수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망해 주시죠. 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어저께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 어저께 2000포인트 초반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2006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좀 꼬리가 나왔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더 할 수 있다. 일단은 코스피 지지력 확인이 상당히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지력을 확인 못한다라면은 2000포인트를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이 좋은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저께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저께 좀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일선, 21선 모두 이평선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게 녹록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성 PB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과 그다음에 IT 부품 쪽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들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이건 뭐 한 가지 업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죠. 네이버에 대한 그런 방문객 수가 많다 보니까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조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기 안에서 모든 것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사업 비즈니스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카카오를 통한 성장성 동력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 수가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게임 비즈니스를 넣었던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 광고 비즈니스, 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 비즈니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방송국과 조인을 해서 어떤 투표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앞으로 가장 큰 동력은 그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광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또한 인터파크를 좀 유심히 보시길 바라겠고요. IT 부품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의 신형 메탈 쪽에 대한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IT 쪽에서는 장기적인 랠리보다는 단기적으로 반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10월 1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는데요. 이제 유창희 대표님께서 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 약세로 출발했고요. 0.3%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2011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121선을 개파락으로 하향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지지가 됐던 2006포인트, 7포인트는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장중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낙폭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2017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기 쉽지 않다. 이평선 모두 위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당히 당분간은 좀 좋지 못한 흐름에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200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면서 다시 이전에 1900포인트 초중반대로 회귀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다음 주까지 되겠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74포인트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저께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오늘 해서 50% 되돌림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이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혼자 도격청청 올라가기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576포인트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저항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저항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면서 570포인트 후반대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 보신다라면 진짜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띄고 있죠. 특히 선물 베이시스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1포인트 이하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만기가 지난 지 뭐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1포인트 이하라는 얘기는 상당히 프로그램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기관이든 강하게 매도가 계속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이제 환율 같은 부분인데요. 여전히 뭐 환율은 뭐 말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띄고 있죠. 1050원대에서 거의 1060원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어저께 1057원까지 갔다가 1055원에서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2.8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1058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1060원 진입도 좀 눈앞에 놓여 있는데 최근에 보신다면 환율 자체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수출업체들에 대한 뭐 수출 증가 기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환차손 우려감으로 인해서 매도가 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올라오는 속도가 어떻게 좀 완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16,173.39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SK하이닉스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만 유일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04%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75%나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기아차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죠. 셀트리온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1.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다음 오늘 카카오가 출범하는 날이죠. 5.33%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컴투스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유성 PB께서 좀 업종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 10포인트 빠져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업종들 대부분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난히 좀 강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해운주들을 좀 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페노시오 같은 경우가 3.8%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매각 본격화를 하고요. 이를 매각 공고를 내세운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오늘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한진해운도 좀 강보합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신주들도 강한 모습인데요. SK텔레콤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강보합권, KT 보합권입니다. 인터넷 업종도 강한데요. 다음 4.6%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는 소폭 하락의 움직임이고요. SK컴즈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오늘 증권 업종들 KTB 투자증권, 메리츠 종금증권은 강보합권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증권 업종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하락폭이 큰 업종 같은 경우는 또한 IT 업종을 좀 들 수가 있을 텐데요. LG디스플레이가 2.3% 밀리고 있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자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을 보시겠는데요. 오늘도 게임 업종 끊임없는 그런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빌 1.8%, 엑토즈소프트 2.6%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넥슨GT도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원 관련주들 그동안 낙폭이 있다가 좀 다시금 반등세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로엔 1.7%, KT뮤직 1.3%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수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좋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코스피 매도, 선물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모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매력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와가지고 코스피는 상승에 실패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거의 600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었죠. 오늘도 그런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생각보다 좀 선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좀 있습니다만은 다만 외국인들의 코스닥에 대한 시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 어저께도 5천 계약이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좀처럼 선물 시장에 대한 매도세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혼자서 아무리 좋게 가려고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이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거나 선물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코스닥이 올라가더라도 제한된 상승, 또 오히려 한번 흔들리게 되면 변동성 크게 작용하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모습을 띄었었죠. 상승 출발하더라도 1% 하락세가 나오고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와도 다시 좀 플러스 마감이 되는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연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내동매물이 인해가지고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소 전체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통신이나 금융 쪽에 일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타적으로는 좀,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으면 뚜렷하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많지가 아직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 또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원 80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80전이 상승한 1,05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59원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시간 현재는 1,058원 60전에 걸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장 초반에 발표된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인 0.3%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유럽중앙은행의 중기 인플레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달러가 급락함에 따라서 다른 통화상의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달러엔이 109.84엔까지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달러엔이 상승폭을 줄였습니다만 반락의 폭은 크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달러원 1개월물이 여교의 시장에서 상승세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은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2원 60전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역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060원대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새벽 여교의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마감한 수준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58원 20전인데요. 1058원은 기술적으로 볼 때 달러원의 주간 차트에서 나타나는 강한 저항대가 시작이 되는 지점이고요. 1059원 90전은 오늘 거래에서 2차 저항선에 해당되는 레벨인 만큼 오늘 달러원은 1050원대 후반대를 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60원이 넘게 되면 1062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1062원은 지난 9월 중순 당시에 8월의 전 고점을 상향 돌파하면서 이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레벨인 만큼 글로벌 달러 강세와 함께 도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1060원대 초반대에 가서야 차익 실현성 매도 물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을 대외 변수에서 찾아보자면 달러 엔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110엔 돌파가 예상이 된다는 점이고요. 110엔이 상향 돌파되면 113엔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의 뉴욕 외환시장 흐름에서도 보았듯이 설사 미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더라도
달러 엔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로 달러의 하락 때문인데요. 유로 달러는 오늘 새벽 1.26달러대로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향후 1.25달러대와 1.23달러대로 순차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다른 통화상의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외환 시장의 큰 그림은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강력한 수급 요인을 작용하던 수출업체들은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에 따라서 고점 매도의 시기를 뒤로 늦추면서 달러원 상승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화재가 났던 한국타이어입니다. 대전공장 화재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넥센타이어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이 오늘 카카오와 합병한 첫날이죠.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성건설은 대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 한국타이어부터 보시겠습니다. 화재 소식에 의해서 오늘 2%대로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물류창고죠.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선 재산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66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전공장 같은 경우는 연간 2,3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그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장입니다. 근데 이쪽이 생산 라인이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라 물류 창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재고 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손실을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재는 오늘 2% 밀린 걸로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타이어는 우선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적인 것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크죠. 그렇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어제부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조금씩 저가 매수돈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모멘텀을 그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 보입니다. 특히나 이쪽에서는 지금 보면 주가가 56,600원인데요. 51,000원대까지 매물대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만드는 그런 쪽이 아니다라고 하면 접근하기는 좀 힘든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아까도 강세 예상 업종으로서도 말씀드렸던 다음인데요. 다음 오늘 4.4%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와의 합병 완료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모바일과 플랫폼이 만들었다. 모바일 플랫폼과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의 결합이다라는 이런 큰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봤었을 때는 다음과 카카오와의 시너지 효과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기 힘듭니다. 단순히 카카오 한 가지로만 봐도 지금 충분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의 이제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안에서의 그런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있냐? 소비자들과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 광고를 할 게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것을 전산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개발도 상당히 기업들 입장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원이라든지 고객센터 하나를 하더라도 1인당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단순한 업무 처리는 여기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융 비즈니스든지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성장 동력이 무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예전에 20배도 비싸다고 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어떻게 하면 싸게 잡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일성건설인데요. 일성건설 오늘 5.8%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1,800억 원 규모의 사업 수주 소식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에 있고요. 후평 제2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지금 1,8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을 수주를 했다고 지금 공시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매출 규모가 상당한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69%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일 그 고점이 오늘 10%까지 거의 올랐다가 지금 5.8%까지 밀리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거래량 자체가 거의 뭐 만주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들어가긴 좀 힘들다. 내가 팔면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호가 창을 보시면 거의 뭐 매수 전량이 한 주, 두 주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팔면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그 수주 모멘텀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접근은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실적 우려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양 네트워크스는 채권자 출자 전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노션은 매각 작업 본격 돌입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LG 이노텍이 어저께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LG 이노텍을 나오고 있고 LG 그룹주들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는 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은 변함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LCD 패널 수요 자체가 최근에 좀 꺾이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 조금 의외로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3분기, 4분기 그 매출 증가, 뭐 정상적인 매출, 긍정적인 매출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가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매출 감소는 주가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가 됐었죠. 7월부터. 그러면서 오늘 좀 하락세가 그 상승했던 부분들, 한 2달 동안 상승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락세를 나오는 것이라서 당분간 LG 디스플레이 반등이 좀 쉽지 않겠다. 뭐 V자 반등은 기대하기 좀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31,000원, 뭐 31,500원 정도가 지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라면은 조금 힘든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좀 손실이 크신 분들은 좀 비중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동현 네트워크스가 제3자 방식으로 채권단위 출자 전환을 좀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35만 주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금액으로는 1,000원 정도, 1,064원에 유상증자, 제3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뭐 금액으로 본다면은 한 35만 주니까 한 6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된 것에 대한 도움은 좀 되겠습니다만은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을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부분들, 상한가를 기록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동양그룹은 계속해서 구조개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것이 뭐 단번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모든 채무가 다 끝났다라면은 뭐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오른 거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한가가 풀린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이슈는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페노션이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6%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 7천억 정도 매각이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7천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매각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오는 건 아니죠.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작용했었고 주가가 한 2달 정도 4,6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좁은 박스권을 진행했기 때문에 매각이 딱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딱 어느 당사자가 들어왔다. 만약에 뭐, A라는 기업이, 혹은 B라는 기업이, C라는 기업이, 참여를 했고, 예상되는 금액이 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을 때,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매물대 상단 한 4,700원, 4,800원을 돌파시키면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각 절차에 진입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확인을 하면서 향후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계속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정유주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에 줄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차익 실현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은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보시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2.4% 밀리고 있고요. S오일도 1.7% 좀 밀리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유주들 거의 2011년도 4월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정유주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들이라든지 전통적으로 굴뚝산업들이 다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악재가 하나 더 생겼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WTI 같은 경우가 3.41달러 하락을 해서 이제 배럴당 91.16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렇게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정유주들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유 회사들은 이미 상당량의 원유를 사놓고 있죠. 그것들에 대한 재고 자산에 대한 그런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유주들은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것들은 원유를 이제 정제를 해갖고 이제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 나눠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 자체가 우선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나 유가가 이렇게 반등의 시점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번 좀 보시면 바라겠고요. 전통적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전형적인 역배열 구간으로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라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0.8% 좀 밀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 위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또 좀 수급적으로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이런 추세 당분간 꺾이긴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당기순이익단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이 그만큼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 물론 PER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더 주지만 성장주들은 충분히 PER을 더 준다. PER이 5배, 6배라고 해서 좋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만 해도 이것이 추정치가 꺾였을 때는 그 PER 자체가 15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반대로 지금 잘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PER이 30배까지도 가지만 이런 것들이 몇 분기만 지나더라도 이것이 순이익 증가율로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PER이 20배 이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수급적인 거나 정서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순이익 추정치를 빨리빨리 계산해갖고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순이익 추정치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된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판다라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제 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다 보면 아모레퍼시픽 아웃바운딩 쪽으로도 중국 쪽으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온라인 판매 쪽에서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인바운딩 쪽에서도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요커들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쌀 때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5일선이 21선과 좀 떠 있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평선에 맞닿아져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정도면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두산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2.4% 배당 매력이 부각이 돼서 지금 주가에는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당 3,500원 이상의 현금 배당을 할 것이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은 지주회사죠. 이쪽에서 특히나 두산 자회사인 DIP 홀딩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매각이 되면 두산이 추가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중 한 가지의 그런 호재일 텐데요. 하지만 두산그룹 계열사 특히나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인프라코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두산건설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반등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지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단기 플레이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도 전형적으로 하락 패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면 상당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 힘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은 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단통법 시행 첫날인 오늘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경영진 지분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는 더딘 실적 개선 속도 평가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통신주들이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물론 이제 기업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적게는 5%, 많게는 한 20% 이상의 목표 주가 상향을 좀 그려놨습니다. SK텔레콤이 어쨌든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2%대 강세를 띠고 있고요. LGU 플러스 KT도 1% 전후로 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생선 지키라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정부가 말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소비자는 완전히 뒷전에 있고 기업을 위한 정책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통신 3사는 마케팅 감소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가 확연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도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지 않느냐, 분리 공시 이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분리 공시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마케팅을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일단은 매물대 돌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0만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굳이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LGU 플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2,500원, 13,000원 정도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면은 두 기업 모두 괜찮은 흐름을 띌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KT는 조금 그래요. 오늘도 보시면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도 KT가 가장 적게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 통사에서 KT의 입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KT는 반등 강도가 좀 더 강하게 나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통 3사를 접근하신다라면은 SK텔레콤이나 LGU 플러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NH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지금 대표죠. 이준호 회장이 네이버 지분 9.54%를 전량 매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글쎄요.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안 좋게 주가 흐름을 띄었던 거에 반해서 NH 엔터테인먼트는 좀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NH 엔터테인먼트하고 네이버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네이버 관련된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NH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하고 완전히 별개 회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별개 회사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서로 나몰라라 하진 않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혼자서 나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성공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준호 회장이 지금 최근에 공격적인 경영을 좀 하고 있죠. 게임 사업 외에도 인크루트라든지 틴케링크, PNP 시큐어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전자결제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업이 다각화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 뭔가 하나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전자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뭐 실적 모멘텀은 뭐 내년 이후가 내년 이거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는 어쨌든 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뭐 보드게임, 웹보드 규제에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87,000원 정도가 좀 저항이 될 수는 있어요. 이 자리에 대해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주가 자체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10만원대까지는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못 시킨다라면은, 약간의 그 지지부진한 모습, 한 86,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85,000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혹은 다음 주까지 해서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롯데하이마트가 지금 약세를 띠고 있는데, 영업장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시켰죠. 제가 보기에도 최근에 롯데하이마트, 그러니까 그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최근 한 1년 정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매출 증가를 꾀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매출 증가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실망 매물로 조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3일 연속 좀 약세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좀 이벤트가 많았죠.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제 이번 주에 끝날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약간 세월호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소비가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거기다가 뭐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 결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외로 오프라인 결제가 좀 많이 매장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보다도 오히려 안 좋은 악재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해서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일단 매출 정체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뭐 이미 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허리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7만원이 지켜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7만원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6만 한 5, 6천원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가 7만원 확인하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중국 국경절을 맞아 홍콩 시위가 절정이 예상된다. 중국 관련주의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용훈 팀장님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코스피 12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시장 조정 지속이 우려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대형주 비중 축소하자, 중소형주는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시장에서도 역발상이 필요하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 12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시장 조정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적으로 분기말 다가서면서 수출주들 중심으로 3, 4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이제 실적 모멘텀 약화 우려를 좀 떨쳐버리기 어려운 모습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 시유 확산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라 가지고 경착력 우려 예상되면서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 조정 양상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오늘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중국 9월 제조업 PMI 지수표 발표가 있으니까 우선 이벤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2 통화정책회의 2일날 그리고 브라질 대선 5일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도 우위 스탠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연기금이 좀 안전판 역할을 해주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면서 수급 불균형이 좀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코스피가 이제 단기 급락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기술적인 반등에 이제 따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모습이고 기술적 관점에서도 지금 120일 이평선을 두고 이제 공방 벌이다가 오늘 이제 장 시작부터 하회 출발하면서 2000선까지의 지지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은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수출주, 내수주 위주로 주가가 굉장히 차별적인 양상 띄고 있는데 지금 우선 국내적으로는 8월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경기 동행지수 이제 개선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 이어지더라도 정부 정책 맞물린 내수주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년 10월에서 12월 달은 이제 배당 누린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국내 기관들 중심으로 배당으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 가능성 높기 때문에 고배당주 위주로 좀 관심 갖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가 조금 한 30분 정도 지난데요. 2010선을 또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증시 왜 이럴까요? 그죠? 정말, 좀 미궁에 빠진 증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거 아닌 악재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결국은 거래대금 부재죠.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쉬운 악재에도 많이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쉽게 뺄 수도 있고 쉽게 들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극명하게 지금 다른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들 위주의 어떤,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폭을 키운 종목들이 더 낙폭을 심하게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예요. 근데 이 실적에 대한 우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2010선을 하회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많이 빠진다 해도 1995선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차분히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오미 관련주예요. 샤오미 관련주 이노칩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노칩이 7% 되는 급등이 또 나옵니다. 물론 한 이틀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오늘 신고가 15,650원을 찍었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고점을 자꾸 높여나가고 저점을 자꾸 높여나가는 그런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샤오미폰의 성장성이 바로 지금 삼성의 점유율, 시장 점유율 그리고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잡아먹었죠. 그리고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샤오미폰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 샤오미폰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금일 소폭 좀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지금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조정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자,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관련주입니다. 그걸 제가 수익을 말하다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역전의 명수 시간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닉스 홀딩스, 자, 전일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금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피닉스 소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급등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강그룹의 새로운 어떤 보강그룹이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왜 올라오느냐. 삼성이 지배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홍라이 여사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외가 쪽인 보강그룹에 대한 부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짚어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창원 강연회 때도 이 보강그룹에 대한 얘기, 피닉스 홀딩스와 피닉스 소재에 대한 얘기 드렸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드렸으니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종목적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장이에요. 지금 연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보령 메디앙스나 지금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모두 조금 강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IT 쪽인데요. IT 쪽에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만 통신장비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좀 강한, 시세보다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S넷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산네트워크스도 금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철강주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강주들도 개별 종목군 위주로 보면 NI스틸이라든가 금강철강, 그 다음에 한국주철강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다 또 간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 업황이 지금 호조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있죠. 바이오 시밀러 제품입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지금 특허가 만료 시점이 몰려 있습니다. 바로 2015년도, 14년도 이래 몰려 있는데, 자, 이 14년도, 15년도 이 몰려 있는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서 지금 신약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관심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구가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고령화돼 가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하나의 모토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모토에 대해 맞추어서 지금 건강약품들, 건강보조식품들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제약 업황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쪽 특히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국제약품이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약품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국제약품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세, 즉 상승 지속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성정보, 유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어느 가격대 이하만 떨어지면 반드시 지금 상승 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도 여러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넥스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네요. 그죠? 이제 바이넥스가 저희 정예사단 쪽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즉 장기 추세선상의 상승 가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바이넥스는 8,000원대 부근 즉까지 내려오면 매수 찬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따라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 저희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들고 나왔고, 결국은 지금 따라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조정 시 매수 전략인데 8,000원 부근 나오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바이오 시밀러 쪽은요, 인구 고령화 더불어서 지금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인구 나이가 전부 이제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구 고령화에 더불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그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험도 보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약 쪽의 바이오시밀러,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쪽 이 회사가 바이넥스죠, 그죠? 바이오시밀러 쪽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그 약을 통해서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는데 어떤 초점들이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가 호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셀트리온은 사실 안 권해드릴게요. 셀트리온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또 꺼졌다가 또다시 주가를 들고 있죠. 이거는 어떤 추세선상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위험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의 뭐 어떤 제약적인 부분에서 뭐 매출 이런 부분도 바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매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들끼리 지금 계속 약을 돌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슬슬 이제는 여러분들 뭐 더 올라가더라도 이것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슬슬 차익 관점이나 안 그러면 여기서 매수 쪽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늘 정직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조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구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늘 정직한 구간 속에서 다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도 그랬어요. 2008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2007포인트인데요. 2008포인트, 7포인트 부근까지 내려놨다가 장막판에 2020으로 사고 올려놨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 쉽게 꺼트리고 쉽게 죽일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물론 국제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홍콩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외적 악재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앞으로 좀 견조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세월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 남은 산재에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법안들도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경기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차분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잡아가시라는 거 당부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현재 20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574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